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드샹입니다. 파리 확률이론 센터에서 통계학을 연구하는 수학자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18세기 수학자가 쓸 수 없는 방식이에요. 파리 확률 수학학회에서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발표를 지켜보던 그날,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 속 계산식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황윤석, 조선, 필사본. 그 안에는 유럽 수학자도 설명 못하는 복권 기대값 추정식이 담겨 있었거든요. 확률 이론의 뿌리가 유럽에 있다고요?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방안노인이 이미 300년 전에 계산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프랑스 수학의 우수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죠. 믿기지 않으시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낡은 수기 하나가 프랑스 수학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저 자신의 편견도 함께 무너뜨렸죠. 제가 겪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조선의 실학자 황윤석이 300년을 뛰어넘어 프랑스 천재 수학자를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파리 확률이론 센터에서 통계학을 연구하는 수학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고 20대 중반에 이미 주요 논문을 3편 이상 발표했죠. 프랑스 수학계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서울의 한 학회장에서 믿을 수 없는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자가 조선시대 수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아시아? 조선?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었습니다. 동양 수학은 철학이지, 계산은 아니야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저 자신을 향한 부메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발표자가 화면에 무언가를 띄웠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낡은 한문 문서였는데 그 안에 수학 기호들이 보이더라고요. 정확히는 확률과 관련된 계산식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게 수학이라고. 18세기 조선에서 무슨 확률론을 알았겠어요. 하지만 발표가 계속될수록 제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황윤석이라는 실학자가 복권의 구조를 분석하고 기대값을 계산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현대 확률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대값 개념은 17세기 말 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건데 조선에서 그보다 앞서 계산했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수식들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현대 확률론과 유사한 접근법이 보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어요. 특히 복권의 손익계산 부분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10분지 1의 확률과 기대 이익을 정확히 연결해서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은 현대 확률론의 핵심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일어섰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정말 그 문서가 18세기에 쓰인 게 맞는지, 그리고 그 계산이 정확한지 물어봤어요. 발표자인 박정수 박사가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모든 자료는 철저히 검증된 것이고 원본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가능한지 말이에요. 박 박사가 학회 후에 연구소로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내심 기대하면서도 의심스러웠어요. 과연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과장된 해석에 불과할까요? 하지만 곧 제가 목격할 것은 제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그것은 프랑스 수학에 대한 제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경험이었거든요. 학회가 끝난 후 박정수 박사가 저를 한국국립고문원 연구소로 안내했어요. 서울 시내의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지하에 특별 보존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안 절차를 거쳐 지하로 내려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온도와 습도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간에 수많은 고문원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박 박사가 조심스럽게 한 상자를 꺼내시더라고요. 이건 18세기 조선 실학자 황윤석의 수기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낡은 종이에 한문으로 빼곡히 쓰여진 글들, 그리고 연필로 그린 듯한 기호들이 전부였거든요. 이게 정말 수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박 박사가 한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복권 관련 계산이 담긴 부분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처음에는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박 박사가 하나씩 설명해주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황윤석이 복권의 구조를 분석하고 당첨 확률과 기대 수익을 계산한 흔적들이 보였거든요. 특히 한 부분에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10분지 1의 확률은 기대 이익이 4분 2, 3보다 낮다는 문장을 읽은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이건 명백히 기대값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기대값이라는 개념을 모르고는 절대 이런 식으로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18세기 조선의 학자가 이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 박사가 다른 페이지들도 보여주셨어요. 황윤석이 여러 가지 도박과 복권을 분석한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계산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손익균형점을 계산한 부분이었어요. 현대 확률론에서 말하는 공정한 게임의 조건을 정확히 계산해낸 거였거든요. 이건 정말 고도의 수학적 사고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학사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확률론이 유럽에서 시작됐다고 배웠는데 조선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다니요. 박 박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황윤석은 당시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 중 한 명이었고 실용적인 수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확률 계산도 가능했던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 계산들이 정확한지, 그리고 현대 확률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도 됐고요. 박 박사가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한국에 더 머물러도 좋다고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조선시대에 이런 수준의 확률 계산이 가능했을까요? 만약 정말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수학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텐데요. 호텔 방에서 황윤석의 수기 복사본을 펼쳐놓고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했어요. 박정수 박사가 준 번역본도 함께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봤죠.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진지해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황윤석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복권이나 도박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률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익은 손실을 동반한다는 논리였어요. 현대 확률론에서 말하는 기대값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수학적 사고의 결과였어요. 10분지 1의 확률은 기대 이익이 4분 2, 3보다 낮다는 문장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이걸 현대 수학으로 번역하면 확률이 0.1일 때 기대값이 0.75보다 작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정확한 계산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계산기를 꺼내서 확인해 봤어요. 황윤석의 수치들을 현대 확률론 공식에 대입해 보니 정말 들어맞더라고요.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확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황윤석이 분산의 개념까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분산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이 들어있었거든요. 복권의 구조를 분석한 부분에서는 정말 감탄했어요. 당첨금과 구매 비용,
그리고 당첨 확률을 모두 고려해서 손익을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현대 투자 이론의 기본 원리와 동일한 접근법이에요. 특히 황윤석이 여러 복권을 비교 분석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복권이 더 유리한지를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비교 분석 능력은 정말 고도의 수학적 사고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직감이 아니라 체계적인 수학적 사고의 결과라는 걸 말이죠. 황윤석은 분명히 확률론의 핵심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수학사에 따르면 확률론은 17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이런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다니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욱 흥분됐어요. 이게 정말이라면 수학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요한 발견이거든요. 확률론이 유럽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일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정수 박사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더 자세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연구는 없는지 물어봤죠. 박 박사가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구소에서 만난 박 박사는 제 열정을 보고 놀라워하셨어요. 외국 학자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황윤석 외에도 다른 조선 수학자들의 자료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황윤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수학적 사고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거든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황윤석의 계산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제 연구실에서 최신 확률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황윤석의 수식은 현대 확률 시뮬레이션과 오차 범위 1.4% 이내에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명백한 수학적 사고의 결과였거든요. 특히 복권의 기대값 계산에서 그 정확성이 드러났어요. 황윤석이 계산한 값과 현대 컴퓨터로 계산한 값이 거의 일치했거든요. 300년 전의 손계산이 이 정도로 정확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수학이 서양 것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동료인 피에르 뒤바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조선시대에 그런 수준의 수학이 가능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보여준 증거를 보고는 할 말을 잃더라고요. 연구실에서 다른 교수들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대부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보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명백히 고도의 수학적 사고였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황윤석의 접근법이 현대 확률론의 공리적 접근법과 유사하다는 점이었어요. 추상적인 이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일반 법칙을 찾아가는 방식이었거든요. 더욱 깊이 분석해보니 황윤석의 수학적 직관이 정말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복잡한 공식 없이도 확률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이런 능력은 천재적인 수학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황윤석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몇 개 계산을 맞춘 게 아니라 확률론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이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특히 황윤석이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현대 금융 이론의 핵심 개념인 위험 프리미엄을 이미 300년 전에 계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모든 분석을 정리하면서 저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확률론이 유럽에서만 독립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발전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발견을 어떻게 학계에 알릴지가 고민이었어요. 기존의 수학사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였어요. 제 지도 교수인 장밍 모로에게 상의했을 때 그도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충분한 검증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어요. 황윤석 외에 다른 조선 수학자들의 연구도 조사해보고 당시 동아시아 수학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어요. 황윤석의 수학적 사고는 분명히 현대 확률론과 맞먹는 수준이었거든요. 이 사실만으로도 수학사에 새로운 장을 써야 할 만큼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황윤석의 원고를 들여다봤어요. 그 낡은 종이 위의 수식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거든요. 그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수학적 천재성의 증거였어요. 몇 주간의 검증을 마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 발견을 학계에 정식으로 발표하기로 한 거죠. 파리 확률수학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을 때 정말 떨렸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신중했어요. 자칫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들은 과장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준비했죠. 이틀 밤을 새우며 논문을 정리했어요. 황윤석의 계산 과정을 현대 수학 용어로 번역하고 그 정확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들을 준비했죠.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학회 당일 아침, 저는 정말 긴장됐어요. 프랑스 수학계의 권위자들 앞에서 조선 수학에 대해 발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강당에 들어서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제 발표 제목이 프랑스 천재 수학자, 조선의 방안노인의 수식에 무너졌습니다 였거든요. 도발적인 제목이라서 관심을 끈 것 같았어요.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윤석, 18세기 조선 실학자. 그의 수기는 확률 기대값, 분산 추정, 손익 분석에 대한 최초의 실제적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중들 사이에서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조선이 수학을 한다고라는 누군가의 중얼거림도 들렸죠.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서 놀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슬라이드가 넘어갈수록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황윤석의 실제 수식들과 그 정확성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들이 나오자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거든요. 특히 황윤석의 기대값 계산을 현대 수학으로 검증한 결과를 보여줬을 때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죠. 더 이상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황윤석의 복권 분석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 결과를 공개했을 때였어요. 300년 전의 손계산과 현대 컴퓨터 계산이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정말 그 문서가 18세기에 쓰인 게 확실한지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고증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신뢰성을 설명했어요. 또 다른 질문은 혹시 후대에 추가된 내용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종이의 나이나 잉크 분석 등 과학적 검증 결과를 제시했죠. 모든 것이 18세기 원본이 맞다는 증거들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 발견이 단순히 조선 수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학이 인류 공통의 언어라는 걸 증명한다고 말했죠. 발표를 마쳤을 때 강당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에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것도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대부분 황윤석의 수학적 사고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이었죠. 더 이상 조선 수학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특히 소르본 대학의 마르크 르블랑 교수가 인상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황윤석의 접근법이 현대 베이지안 통계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답변했어요. 황윤석이 사전 정보와 새로운 증거를 결합해서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죠.
이는 베이지안 추론의 핵심 개념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어요. 질의응답이 끝난 후 여러 교수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수학사 전공 교수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파리 고등사범학교의 클로드 비달 교수는 이 발견이 동서양 수학, 교류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학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조선 수학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제 발표가 그들의 인식을 바꿔놓은 거죠.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저 자신도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수학을 무시했던 제 태도를 반성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 발견이 단순히 학술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문화적, 철학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학이 서양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인류의 지혜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발전해왔다는 걸 황윤석이 증명해준 거였어요. 박정수 박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박 박사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학회 발표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언론사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거였어요. 르몽드, 르피가로 같은 주요 일간지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기자회견장에서 한 외신 기자가 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조선 수학이 유럽 수학보다 앞섰다고 보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신중하게 답변해야 할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적어도 확률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고민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라고요.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발견이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서서 역사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르몽드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이 발견이 서양 중심적 수학사 서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수학은 특정 문명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언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문명의 수학적 성취들도 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기자회견 후 여러 학술지에서 논문 게재 제안이 들어왔어요. 특히 유럽 수학학회지에서는 특별 기획으로 다루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일반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제 발표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고 황윤석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정말 뿌듯한 일이었죠. 박정수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도 황윤석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조선시대 수학자들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프랑스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수학 교육 과정에서 동양 수학사를 다루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소르본 대학에서는 황윤석과 조선 수학에 대한 특별 강의를 요청했어요. 학생들에게 수학의 다양성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는 취지였죠.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수학과 학생이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수학이 서양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앞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겠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발견이 단순히 과거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학 교육과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황윤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학사뿐만 아니라 과학사, 문화사 전공자들도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학문의 국제적 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국가나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류의 지적 유산을 함께 탐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이었어요.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황윤석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열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프랑스에서 조선시대 수학자의 개인전이 열리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도서관 관계자들이 저에게 전시 기획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전시 해설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제가 황윤석을 프랑스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전시 준비 과정에서 한국에서 실제 황윤석의 수기 원본이 파리로 왔어요. 특별한 보존 처리를 거쳐서 안전하게 운송된 거였죠. 그 원본을 다시 보니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이 되살아났어요. 전시 개막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프랑스 수학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했었거든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요. 개막식에서 제가 직접 전시 해설을 맡았어요. 황윤석의 생애와 그의 수학적 업적에 대해 설명했죠. 특히 그의 확률론적 사고가 얼마나 현대적인지를 강조했어요. 관람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조선에 이런 수학자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의 역사를 새롭게 보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한 고등학생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황윤석처럼 수학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전시를 보면서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던 황윤석이 이제 파리의 중심가에서 조명받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뿌듯했어요. 전시 중간에 저는 잠시 황윤석의 원고 앞에서 혼자 있을 시간을 가졌어요. 그 앞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무시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이해했을지 모른다고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황윤석은 300년 전에 이미 제가 평생 연구해온 확률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그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전시 기간 중에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프랑스 공영방송에서는 황윤석과 조선 수학에 대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 프랑스 수학자가 황윤석의 방법론을 현대 문제에 적용해보겠다고 한 일이었어요. 과거의 지혜가 현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전시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황윤석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시대 수학자들에 대한 연구도 확대하기로 한 거였어요. 박정수 박사와 함께 국제공동연구팀을 구성했어요. 프랑스,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이 함께 동아시아 수학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프로젝트였죠. 이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말이죠. 황윤석의 수학은 조선의 것이면서 동시에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는 걸요. 전시가 끝나고 1년 후, 저는 황윤석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심했어요. 제목은 조용히 계산하던 나라 황윤석과 조선의 수학으로 정했죠. 책을 쓰면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황윤석을 만났을 때의 무시와 편견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의 위대함을 깨달아가는 과정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담았어요. 특히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했어요. 서양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열린 마음으로 학문에 접근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죠.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은 한 조선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편견에 사로잡혔던 한 서양 학자의 성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라고요. 출간 준비 과정에서 여러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는 영업한 동시 출간을 제안했고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이 확정됐어요. 책이 출간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학술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수학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교육계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여러 대학에서 수학사 교육 과정에 동양 수학을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고등학교에서도 다문화적 수학 교육에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의 한 독자가 보낸 편지였어요. 외국인이 우리 조상의 업적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수학은 민족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조선은 300년 전 조용히 쓰고 있었습니다라고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껴요. 수학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고, 다른 문화의 지적 전통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황윤석 연구를 통해 저는 진정한 학자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편견 없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발견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학자의 자세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조선시대 수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황윤석 외에도 놀라운 업적을 남긴 수학자들이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의 연구자들과도 협력하고 있어요. 동아시아 전체의 수학 전통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계속 놀라운 발견들을 하고 있어요. 동아시아 수학의 수준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걸 매번 확인하고 있거든요. 제가 쓴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편견도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그래요. 황윤석을 만나기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더 겸손해졌고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수학이라는 인류 공통의 언어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황윤석과 저 사이에는 3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었지만 수학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발견들을 계속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인류의 지적 유산은 특정 문명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나눠야 할 보물이니까요. 황윤석은 조용히 계산하던 조선의 수학자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세상에 알린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